네, 안녕하세요. 129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출제되었던 문제에 대한 간략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날 저희는 이제 정보관리 기술사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정보관리에 모여 있고 컴시용 리뷰를 하게 되면은 아무도 그 라이브를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따로 빼서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고요. 자료는 공간반 멘토이신 조성준 길사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사정상 촬영만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들 잘 아시죠? 기본반 과정 진행하는 김윤성 길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보관리 교사 응시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챙겨야 될 문제 위주로 좀 가져가 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문제를 다 봤을 때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컴시응이 이제야 컴시응 같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정보관리랑 컴시응이랑 서로 경계가 없는 것 같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요런 몇 회차 회차를 보니까 이제 컴시응스러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몇 년 동안 계속 정보관리 컴싱 경계가 없이 문제를 출제를 하다가 안 그래도 응시자도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컴싱스러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대응이 잘 안 되는 시험이 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도 좀 있긴 하네요. 어쨌든 문제 자체는 컴싱스러운 문제가 맞고요. 그 중에서도 정보관리 교체될 만한 문제들을 저희도 챙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교시 같은 경우는 1번 핌 준비하셔야 되겠죠. 2번에 CSAP 기출이죠. 이것도 빈출이기 때문에 3번에 와프 가볍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4번에 스마트 양식장 물고기 키우는 거죠. 5번에 페어 프로그래밍 핑퐁 프로그래밍 페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XP 하시면서 키워드로 다 준비를 하셨던 것들인데 핑퐁이랑 같이 엮어서 나왔죠. 11번 튜링 테스트 준비하셔야 되고 12번에 라이트 스루 라이트 백 준비 안 하신 분이 없겠죠? 13번에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 역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보시면은 키워드로 가져갈 만한 것은 10번에 있는 캔통신 자율주행차 문제가 나왔을 때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겠죠. 6번의 삼상태 버퍼 같은 경우는 정보 관련 나올 확률이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게 나오면 절 욕하세요 그냥. 7번의 리팩토링 다 준비하는 문제죠. 8번, 9번 같은 경우는 정보 관련 일단 빼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핌 먼저 볼까요? 핌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2020년도쯤에 AI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으로 AI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요런 이제 과제 전략들이 있었고요. 그 실행 과제 중 세 개 중에 하나로 핌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 아키텍처를 보면은 콘노이만 구조로 되어 있죠. 메모리에서 명령어랑 뭐 저장소랑 같이 처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가 이제 하버드 아키텍처로 진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 아키텍처의 구조적인 한계상 메모리랑 CPU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연산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내부에서도 프로세싱이 가능한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런 속도를 좀 끌어올리고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이런 이제 그 기술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병렬 처리가 강제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등장 배경 보시면 신경망에서 병렬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저전력 하드웨어 가속기가 필요를 했고 이제 핌 유형이 두 가지가 있겠죠. SRAM 기반의 D램, 그다음에 리램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원리에서는 이 구조, 그다음에 이게 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지 정도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제도 2교시로 등장하기 좀 어렵겠지만 1교시형으로는 또 교차가 될 수도 있겠죠. 가볍게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CSAP 요거는 그 이전에 출제가 한번 되기도 했었지만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3조 2항에 근거한 내용이고요. 이 지금 보시면은 이 CSAP가 사실 ISMS랑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인증금 제도 같은 것들이 사업자들이 그런 것들이 불만이죠. 받은 거 또 받은 거 같고 받은 거 또 받은 거 같고 하지만 이 마땅한 이 인증이나 이런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ISMS를 많이 따라하고 있고요. 그래서 ISMSP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 볼까요?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인증기관의 평가 인증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죠. 과거의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보안이나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지금 공공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밀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인증 기준은 이제 뭐 아이아스, 사스, 뭐 다스, 파스 이런 식으로 통제 항목 나눠져 있긴 한데 큰 틀에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차가 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문제죠. 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양식장,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 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이건 이제 그 물고기 키우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뭐 5G 기반의 VR, AR, 뭐 스마트 양식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런 사업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물고기를 키우려다 보면 이제 특히나 온도 이런 게 민감하잖아요. 수온 이런 것도 민감하니까 얘네들을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이제 양식장 안에다 넣어놨어요. 큰 양식장 안에다 센서 같은 것들을 이제 방수가 되는 것도 넣어놨는데 그때 일부 사업에서 물고기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죽나 봤더니 이유는 밝힐 수 없었는데 이제 막 못 밝혔는데 혹시 전자파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이런 기억이 좀 나네요. 과거에 이런 사업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 특히 IoT 문제랑 다를 게 없습니다. IoT 기술 기반으로 작성을 하되 요 표에 보시면 소분류에 있는 그 양식장에 필요한 기능들이 있죠. 뭐 생육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아쿠아 EMS, 전력 관리죠. 유통, 물류, 가공, 스마트 양식 표준화 이런 키워드들을 IoT 기술과 융합해서 설득력 있게 그룹핑을 해주시면 되게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분야입니다. 네, 완전 계속 여러 번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토픽이긴 하나 컴싱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교차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XS, 스마트 시티, 팜, 뭐 홈 이런 문제들은 ICBM AS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개념만 챙기시고 구성도 자체는 스마트 홈이나 아니면 기본 IoT 시리즈의 구성도랑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페어 프로그래밍 기법과 핑퐁 프로그래밍. 요게 이제 정보 관리에 나오기 좀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자일의 XP의 세부 기법 중에 하나였고 요거를 전혀 다른 문제랑 갖고 와갖고 절반 정도는 기존에 있는 문제, 하나는 또 없던 문제 이렇게 융합해서 내는 것들이 최근 트렌드 같습니다. 페어 프로그래밍은 잘 아시다시피 두 명이서 짝을 지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사수가 잔소리를 하고 부사수가 열심히 코딩을 해서 리뷰를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공식적인 용어로는 이제 내비게이터와 드라이버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XP에서 표방하는 프로그래밍이고요. 핑퐁 프로그래밍은 뭐냐? 이제 이 자료상에는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과 TDD를 조합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페어 프로그래밍의 한 가지 또 유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행하는 그러니까 페어 프로그래밍이 꼭 한 가지 유형으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터 드라이버가 있는 사수 부사수의 관계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이 TDD 같은 경우는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만들고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서로 계속 교차로 하는 겁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가 실패하는 TC를 만들었다. 그럼 B가 그 통과하는 코드를 만들면 이 다음에는 B가 실패한 TC를 만들고 A가 개발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핑퐁이 그런 거잖아요. 탁구 이제 핑퐁 치는 것처럼 그렇게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또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관리에 나올 만하겠죠? 튜링 테스트, 완전 정보 관리스러운 문제입니다. 응답자와 질의자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문자로 대화를 하고 서로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죠. 실제 응답자 A가 머신이지만 마치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리자는 둘 중에 누가 느 쪽의 사람인지를 이제 그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판별을 못할 정도로 머신의 수준이 올라간다면 이때 이제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특이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지적 행동을 표시할 수 있는 기계의 능력을 확인하는 이미테이션 테스트라 볼 수 있고요. 활용 분야는 뭐 캡차, 구텐베르 프로젝트, 뭐 의료 분야에서는 엘리자나 페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엘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 우리가 질문하면 답변하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의료분의 엘리자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인공지능이 신경정신과 상담 그 전문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오셨어요? 어디가 뭐 안 좋으세요? 뭐 정신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이제 그런 식의 모델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야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가볍게 키워드를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시 메모리 쓰기 정책, 이건 뭐 워낙 유명한 문제죠. 라이트 스루 라이트 백 컴싱에 출제되긴 했지만 당연히 정보 관리 교차가 될 수 있는 문제고요. 라이트 스루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쓸 때 캐시랑 주기억 장치 동시에 쓰는 모델, 당연히 성능상에선 불이익이겠지만 구현이 좀 단순하겠죠.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겠고요. 라이트백은 처음에 캐시에 쓰고 이제 캐시에 수압 아웃 될 때, 방 뺄 때죠. 그때 주기억 장치 쓰는 형태인데 속도는 빠르지만 구현이 좀 까다롭고 데이터에 대한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정보 관리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분리발주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유지하고 있던 제도가 이름이 바뀌면 꼭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주기관이 공공정보사업 추진 시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매, 시스템 통합 등의 사업에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포함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발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고요. 목적은 뭐죠? 목적은 어, 적정한 적합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 통합 발주를 내다 보면은 좋은 소프트웨어가 인건비에 묻어서 이게 같이 계약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힘든데 또 이런 것들 대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좋은 소프트웨어, 잘 만든 소프트웨어들은 별도로 발주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41조, 43조, 54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간략하게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교차로 나올 수 있겠죠. 네, 2교시 보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컴싱스러운 문제 많이 나왔고요. 어, 정보 관리에서 교차될 만한 문제는 4번이랑 6번. 리만의 소프트웨어 진화 법칙, 그 다음에 6번에 알파, 베타, 인수 테스트 이 정도가 정보 관리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교차되기가 좀 어려운 문제고요. 리먼의 소프트웨어 진화, 정보 관리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변화의 원리의 주요 내용 보시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이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변경하다 보면 복잡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복잡도가 생기다 보면은 점점 이런 뭐 엔트로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다 보면은 손을 많이 대게 되겠죠. 그러면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면서 변경이 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복잡도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리만의 소프트웨어 변화 원리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인 저희가 사용하는 회사에 쓰는 프로그램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시스템을 오픈을 하고 사용하는 고객, 사용자들이 유지보수나 운영, 뭐 SM팀에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내겠죠. SRCR 같은 것들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분들이 개발을 깔끔하게 진행했으면 좋지만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렇듯이 덕지덕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뭘 하죠? 관뚜껑을 덮거나 차세대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 소프트웨어 변화의 원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파, 베타, 인수 테스트. 네,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가볍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알파 테스트는 선택된 사용자, 주로 회사 내부 인원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을 주로 테스트를 하고요. 쉽게 말하면 정식 서비스 오픈 전에 우리 사내에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위험한 것들을 찾는데 좀 유용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한 실수 같은 것들을 직원들이니까 좀 더 좀 가감 없이 그 다음에 찾더라도 리스크 없이 해결할 수가 있겠죠. 베타 테스트는 여러분들 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출시가 되면은 CBT, 클로즈 베타 테스트 아니면 오픈 베타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죠. CBT는 제한된 인원, 뭐 200이면 200, 5천이면 5천 명,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 오픈 베타는 제한 인원이 없죠. 이런 것들. 그다음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 외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 베타 차이점 구분하시고요. 인스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말한 단통신설에서 이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사용자가 확인을 해줘야지만 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고 준공 처리가 되는 거겠죠. 시스템이 인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그러니까 고객이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이 있잖아요. 밸리데이션 관점에서 고객을 만족하는지 내가 RFP에 냈던 요구사항들이 이 시스템에 다 담겨 있는지 확인하는 것 절차 단계가 인수 테스트라 보시면 되고요. 고객이 시스템을 인수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필요, 요구, 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고려해서 수행할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3교시 가볼까요? 사실 3교시는 대부분 컴식 문제라서 굳이 꼽자면 하나 정도? 2번 정도 꼽았습니다. 뭐 스위치, L4와 L7 스위치. 요 이제 L4와 L7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정보 관리에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는 너무 컴식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네트워크 스위치 볼까요? 주로 이제 그 계층별로 스위치 장비에 세팅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나의 그 계층 장비에서 많은 기능들을 같이 수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L4랑 L7 스위치가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L7 스위치 같은 경우는 7계층에서 동작하는 스위치고 L4 스위치 같은 경우는 로드 밸런스 역할을 포함한 4계층에서 동작하는 스위치죠. 주로 우리가 말하는 LB 장비가 보통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는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주소 정보에 따라서 해당 패킷을 정보에 맞는 출력 포트에 빠르게 접속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L4 스위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TCP, UDP 포트 번호를 분석해서 포워딩 결정하고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스 알고리즘은 라운드 로빈이 있을 수도 있고 해시가 있을 수도 있고 커넥션의 적은 순서대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로드 밸런스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겠죠. 7계층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지능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스위치라 그러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상위 계층에서 더 이게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죠. 실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 그 다음에 QoS 같은 것들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L4 같은 경우는 주로 장비 같은 경우에 많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L7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리버스 프록시나 아니면 웹서버 같은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 역할들을 L7에서 많이 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엔진X 이런 것들도 L7 쪽에 해당되어 있는 장비라 그렇게 좀 그렇지만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교시는 네, 보시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TCP, UDP, SCTP인데 정보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도 나올 만하죠. 근데 그렇게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에도 에도 라우팅 프로토콜 이런 거 완전 컴싱 문제고 디스크 이미징 이런 것들 좀 컴싱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디스크 이미징 같은 경우는 포렌식하고 좀 붙어 있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포렌식에 대한 내용들도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미징 쪽은 순수 이미징에 대한 토픽보다는 포렌식의 세부 기술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벤치마크 데이터셋 개요 주요 역할. 인공지능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9번 죄송합니다. 9번이 아니라 5번 디지털 플랫폼 정보죠. 요거는 정보 원리에도 출제가 됐었고 저희 모의고사나 합숙에도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출제했던 문제는 그렇게 자세하게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뎁스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무선 충전 기술 같은 경우는 좀 슬프네요. 이런 문제 말고 다른 문제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오래된 문제예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네요. TCP, UDP, SCTP, TCP, UDP 이런 것들 기본적인 비교 빼고 핵심 그 특징 같은 것도 좀 적으셔야 되겠죠. TCP는 연결지향적이다. UDP는 뭐 커넥션 리스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들, 뭐 음성, 영상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손실을 허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에 사용하는 것들이고 TCP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의 통신에 적합하죠. 영상 스트리밍 같은 걸 볼게요. 영상 스트리밍 같은 걸 보면은 영상이나 영상 정보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스트리밍 같은 정보들은 UDP로, 그다음에 영상을 제어할 수 있는 뭐 재생, 빠르게 감기, 뭐 다음 영상 이런처럼 제어 관련된 프로토콜들은 TCP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봐도 되는지 보면 안 되는지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 제어 같은 경우는 TCP는 슬라이드 윈도우가 있죠. 슬라이드 윈도우를 통해 제어를 하고 UDP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송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 따로 보장을 안 하게 되죠. SCTP는 TCP랑 UDP의 장점을 혼합한 프로토콜이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얘는 특징들이 있죠. 그 보통 해멀 소스라고 외우잖아요. 헤더 압축, 멀티 스트리밍, 멀티 호밍, 그 다음에 4A로 열고 3A로 닫는 TCP랑 반대죠. 이런 것들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뎁스 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도 그렇게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차라리 흐름지어 오르지어 혼잡지어를 열심히 보는 게 낫겠죠. 관리하시는 분들은. 인공지능 벤치마크 데이터셋 얘가 이제 보시면은 인공지능 시대 벤치마크 데이터셋 중요성이라는 니아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 문제고요. 개념 볼까요? 공통된 기준으로 인공지능 정확도를 평가 및 측정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이미지 분류, 얼고리즘 성능 평가에 사용한 데이터셋.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준이 될 만한 레퍼런스 데이터셋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어딘가에 보관을 하고 이런 걸 저희가 활용하고 있었죠. 보시면은 벤치마크 데이터셋, 뭐 이미지 넷이 있고 글루, 슈퍼글루 이런 것들이 있죠. 참여하는 연구원분들은 태스크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 설계를 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적합도 아니면 오류에 대한 피드백 다시 벤치마킹 데이터셋에 보내주고 그럼 그분들이 좀 더 디벨롭을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미지넷이라는 그 인공지능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제 그 데이터셋이 있었죠. 수만 종류의 데이터들을 이건 개야, 이건 고양이야라고 분류했던 이미지넷이 있었고요. 언어 모델 쪽에서는 국외에서는 글루나 슈퍼글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클루나 이제 KOR 카드라는 이제 그 LG 쪽에서 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프로젝트, 뭐 객체 검출, 인식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하실 때는 이 데이터셋을 레퍼런스 사용하시면 좋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면서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모델링을 하면서 가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프로젝트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게 왜 중요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부정확하다. 뒤한 프로젝트는 다 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태 활성화 기반에서는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로 이 모델에 대한 신속한 검증이 필요를 하고 그 다음에 전이학습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 가중치를 조정해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속도가 향상되면 굉장히 좋겠죠. 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가 정보 관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컴시응 그 이번에 기출 문제 리뷰였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정보 관리 쪽에서 다 여러 번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짚고 넘어간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컴싱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컴싱 응시자가 워낙 적은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번에 컴싱 합격자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컴싱 준비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잘 안 하는 토픽들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정보관리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가 그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 몇 개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해설지랑 영상은 2월 말 정도에 공개가 되니까 그때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개되기 전까지 토픽 뽑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에 추가하는 용도로만 가볍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래 하진 않았지만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월 말에 영상이 공개되면은 그때 다시 유튜브나 이런 알림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